주식시장에서도 원래 강하게 인하할 거라고 봤지만 인하 기대감이 많이 뒤로 밀려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로 이 기대감이 밀렸다는 것은 우리 시장이 올해 강하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1998년 IMF 때 기업 평가하는 일로부터 해서 지금 25년 금융시장에 있어온 이희건 대표입니다. 네, 일단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이란, 이스라엘 관련해서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쟁이 나면 전쟁이 끝났다 안 끝났다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전쟁이 긴장 고조로 계속 이어지는지 그 긴장 고조가 꺾이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이스라엘하고 이란 확전이 되는 긴장 고조는 꺾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이란 얘기 나오기보다는 지금 키포인트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 공격한다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확장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동 사태로 본다면 긴장이 고조되는 게 꺾였다. 그러면 이건 또 금융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안 좋게 갔다가 지금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또 이 반등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어지기까지는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반등 구간으로 보시면 되실 걸로 보입니다. 굳이 사우디도 끼어들 필요도 없고, 또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는 원래 관계가 좋았고, 원래 중동 내에서도 이스라엘하고 가장 관계가 좋은 게 사우디라고, 또 사우디하고 가장 앙숭이 이란이랐는데 작년 8월 같은 경우 중국 중재로 서로 만나가 화해 무드도 타고 했기 때문에 사우디 쪽으로 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앞에 말했지만 중동 긴장이 최고조로 갔다가 완화되어 오는 시점으로 있고, 완화되게 된다면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 역시 유가, 특히 유가가 꺾이게 되면 또 물가에도 안정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유가가 가장 중요한데,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유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가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중동 분쟁 처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로 진출해 있을 때, 그때 작년 말부터 WTI 유가를 보면 점진적으로 스멀스멀 상승을 하는 모습이라고요. 이런 모습이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해가 긴장이 최고조로 갔을 때 그때 고점을 찍고 꺾여왔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꺾였다는 것은 차후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 물가가 왜 중요하다면 3월 미국 소비자 물가를 한번 보게 되면 다른 물가 지표보다 에너지 물가 지표가 2월 달에는 마이너스 1.9%랐는데 3월에 2.12%로 확 높아지면서 3월 소비자 물가가 미국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물가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생겨나고 있고요. 요게 대부분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에너지 물가 영향이 크게 보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지난주 금요일 발표됐던 3월 건원 PCI 물가, 요 건원 PCI 물가에서는 물가 중에 에너지라든가 음식료를 제외한 물가거든요. 요건 지난달 2.8%에서 3월 또 2.8%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3월 소비자 물가는 높아졌는데 이건 에너지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높아졌고, 그러면 향후 유가가 안정을 찾아간다면 물가가 안정을 찾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동 긴장 완화가 되는 게 중요하고, 또 물론 바로 금리 인하가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고 하면 지금 물가가 전체적인 물가를 다시 한번 보면 2022년 6월 달에 9.1%에서 한 1년 만에 2023년 6월 달에 3.0%까지 확 잡혔다가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3월달에 3.5%로 오히려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연준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과거 70년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70년대 물가 경험이 있으면 쉽사리 인하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70년대 물가하고 집권 물가하고 비교했던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1970년대 물가고 파란색이 집권 물가거든요. 그래서 노란색도 보면 집권처럼 확 높아졌다가 3%대로 4%대까지 안정이 됐다가 1970년도는 15%까지 다시 치솟았어요. 그러면서 뭐 금리도 천정부지를 올리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 인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데이터를 보고 또 뭐 연준에서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원래 강하게 인하할 거라고 봤지만 인하 기대감이 많이 뒤로 밀려 있고요. 그래서 뭐 올해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로 기대감이 밀렸고, 이 기대감이 밀렸다는 것은 우리 시장이 올해 강하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 금리 인하가 와야지 시장이 상승을 하는데 금리 인하 시점이 밀린 겁니다.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밀린 거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오면 대세 상승으로 큰 장이 오는데 이 큰 장이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연말 정도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특히 또 미국 금리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미국 금리 차트인데 2023년 7월 달에 5.50%로 올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횡보를 하고 있죠. 계속 횡보를 하는데 뭐 쉽사리 못 늘었는 것은 앞에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미국 대선 전에는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을 잘 하지는 않아요. 까딱 잘못하면 대선 개입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지금도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하면 대선 개입이라고 언론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직전에는 또 금리 인하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금리 인하는 올 한 12월 정도에 한번 한다 이렇게 보시고, 주가도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박스권 횡보를 하다가 연말 이후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대세 상승이 온다 생각을 하시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점은 6월 FMC에서 점도표가 나오면 그때는 더 명확해지니까요. 그 사이는 좀 편하게 12월까지 12월 달 금리 인하다 보고 조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박스권 매매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제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대세 상승이 온다. 이 대세 상승이 좀 뒤로 밀렸다고 했죠.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대세 상승이 왔는지 우리 원화 차트하고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는 차트가 우리 원화 차트인데, 원화 차트는 IMF, 그 다음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 레고 사태가 나왔을 때 1,400원을 넘어갔고 딱 3번 1,400원을 넘어갔습니다. 달러당. 그리고 지금 뭐 달러당 1,400원 가까이. 이 환율은 어떻게 보면 정말 고환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평균 뭐 한 1,100원대 평균에 비하면 정말 높게 고환율이니까요. 근데 이 고환율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강세로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세로. 하락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강하게 우리 시장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1달러당 1,4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그러면 외국인들이 1달러를 내고 1,400원을 받아서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요. 그러다가 환율이 1,000원까지 강세로 갔다. 그러면 나갈 때는 이제 1,000원을 내고 1달러를 받아 나가죠. 그러면 환율에서만 400원, 40% 이상 수익이 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고환율일 때는 어느 순간 트리거만 작용을 하면 외국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은 상승으로 가고, 이게 보통 미국 금리 인하 시점하고 막 물렸어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차트에서 보면 2023년부터
2003년부터 2007년 제가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대세 상승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연말부터 내년에 일어날 우리 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뭐 고환율이라고 어렵다 하지만 싹 바뀌어서 환율이 강세로 바뀌기만 하면 또 외국 자금들이 강하게 가면서 우리 시장은 상승이 나오니까요. 물론 돈들이라는 것은 먼저 움직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이더라도 외국 자금은 우리 시장에 먼저 들어옵니다. 벌써 먼저 들어왔습니다. 1분기 때 보면 외국 자금이 정말 강하게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코스피 월봉 차트하고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게 되면 지금 2009년 3분기 때 뭐 외국인들이 분기 기준으로 14조 이상 최대 매수가 들어왔다가 15년 만에 올해 1분기 때 15조 7,962억으로 15년 만에 그게 갱신을 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대세 상승을 보고 외국인들이 먼저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밑바닥에는 큰 대세 상승이 흐르고 있고 거기에 따른 돈들이 먼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대세 상승이 있지만 올해는 미국 금리 인하가 늦춰졌으니까 조급하게 보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게 차트를 다시 잠깐 보게 되면 2009년 3월 달에 외국인들이 2009년도에 대세 상승이 들어왔을 때 제가 빨간 박스표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대세 상승으로 확 들어오고는 한 8개월 정도 박스권으로 움직였어요. 우리 시장이 바로 상승을 한 게 아니고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좀 줄면서 상승을 했다가 하락 박스권을 하다가 확 튀면서 정고점을 넘어서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올해 1분기에도 사상 최대 매수가 들어오고 묘하게 4월 달에 확 조정이 나왔죠. 이게 2009년도하고 똑같아요. 확 조정이 나오면 올해도 한 7, 8개월 이처럼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정고점으로 확 움직일 수 있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올해는 박스권 매매입니다. 하단 서서히 높이고 상단도 서서히 조금 높은 정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3월 고점을 넘어간다 하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요. 다시 4월 저점 가까이 온다면 다시 또 비중을 추가로 매수하시고 요런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연말까지 가고 또 연말에는 우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악재가 하나 있죠. 그게 검투세입니다. 검투세가 시행이 되면 시행이 되기 전까지 악재로 작용이 되고 막상 시행이 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이 갈 건데 그러면 연말에 또 무거운 게 있으니까 뭐 연말 전에 바로 상승한다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보면 연말 미국 금리 인하라는 큰 기대감이 있고 또 검투세라는 악재도 같이 겹쳐져 있으니까 연말까지 박스권이고 그다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정말 3,000포인트 넘어서 지난 고점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올해만 이런 박스권을 잘 보내신다면 큰 흐름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올해 박스권 매매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지 또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할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일단 시장 상황을 먼저 정확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뭐 데이터 중에 그래도 1, 2, 3월이 지나고 나오는 데이터, 큰 데이터 중에 우리나라는 수출국이니까 수출 자료를 또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분기 수출입 동향을 보면 아쉽게도 2차 전지 부분이 22% 감소를 했어요. 업종 중에서는 가장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이 얘기는 아직 2차 전지 소재라든가 업황이 안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업황이 안 좋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2차 전지 소재 위에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 위에 전기차가 있잖아요. 전기차에서 정말 치열한 치킨 게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경쟁이 정말 뭐 계속 가격 인하 경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사흘을 거는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 뭐 전기차에서 가장 큰 포지션인 배터리 가격 인하 압박을 받고 또 배터리의 큰 포지션인 소재 2차 전지 소재주 가격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가격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치킨 게임이냐? 이건 뭐 다르게 설명드리기보다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테슬라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올해만 제일 저점으로 보면 44% 하락을 했어요. 정말 큰 하락을 했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올해 전기차가 정말 치킨 게임 강하게 붙기 때문에 어떤 뭐 모건 스탠리 리포트 쪽에서 보면 최악의 경우 적자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밀리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런 치킨 게임이 좀 누그러져야지 일단 마무리가 돼야지 2차 전지 쪽에서는 숨을 쉴 수가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조금 아쉽게도 4월 달에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미국의 모델 Y 대표적인 모델 Y를 한 270만 원 또 가격 인하를 했어요. 그 얘기는 2분기에도 이런 치킨 게임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한 단계 더 간다면 소재 기업들이 2분기에도 업황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타이밍을 연기를 하시고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기차는 반드시 제가 업황에 또 설명을 드리지만 올해 이렇게 안 좋지만 내년에는 정말 좋을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낙담하시지 말고 내년을 보고 올해 한번 타이밍을 잘 잡으면 되니까요. 그 타이밍은 지금처럼 업황을 보면서 잡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양극재 판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양극재하고 또 판매 가격하고 또 수출량 제가 데이터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뭐 중순 넘어가면서 하락하기 시작해서 3월 달까지도 강하게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 3만 달러 이하까지 밀렸고 이것뿐만 아니고 수출 규모 양으로 보더라도 양 규모도 줄었어요. 이 얘기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보면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보통은 가격이 줄지만 양이 늘어나면서 커버하는 구간도 생기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뭐 캐정 구간으로서 동시에 주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구간이에요. 이 구간만 지나면 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큰 상승이 나오는데 어려운 이 구간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양극재 수출 판가가 하락이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확인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안 멈추고 횡보한다 확인을 하고 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 하시더라도 늦지 않으니까요. 한 템포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그래서 보면 뭐 전기차 치킨 게임 가격 인하도 살피고 이처럼 양극재 가격 하락도 좀 살펴보면서 데이터는 뭐 전문가님 저도 마찬가지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하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양극재 가격도 하락하고 수출 양도 둔화가 됐다. 그러면 작년도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실적은 어떨까요? 당연히 실적은 어려웠겠죠. 그래서 제가 엑셀 파일로 뭐 소재 대장주들만 쫙 실적을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실적을 한번 쫙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른 쪽보다는 뭐 오른쪽 화면에서 맨 가쪽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나타내는데 파란색은 다 하락이라는 뜻입니다. 다 파란색이죠. 한 종목 빼고는. 그만큼 많이 어렵고요. 뭐 일례로 뭐 LNF 같은 경우는 적자로까지 전환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2022년보다 2023년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8% 줄었고요. 에코프로 BM도 약 마이너스 6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되는 것들 뭐 제가 엑셀 파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 조급하게 하기보다는 작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안 줄고 멈추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니까요. 지금은 매수 타이밍을 일찍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 박자 늦더라도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유리해요. 아직은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급하게 먼저 매수하면 심리적으로 계속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업황이 멈추는 걸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뭐 심리적으로도 좋고 또 턴을 하는 기간이 또 멀지 않았다 생각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요런 실적이 나올 때마다 또 2분 조금 있으면 또 5월 중순까지 1분기 실적이 다 발표가 되니까 또 그때 또 자료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이렇게 됐는지 제가 에코프로 BM 실적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실적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양극재 대장주니까요.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게 2023년 3월, 6월, 9월, 12월 돼 있는 게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보면 1분기 때 뭐 100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고 2분기 때도 1000억 정도 흑자인데 3분기 때 459억으로 줄었고 4분기 때는 적자로 1119억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업황이 가장 어려운 순간으로 확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니까요. 요게 지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전기차는 어차피 대중화로 갈 거고요. 또 뒤에 설명을 드리지만 북미 시장이 대중화로 갈 때는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올해는 한 번 잡는 포인트를 기다렸다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데이터들 살펴보고 한 번만 잘 잡으면 내년 후내년 크게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한 번 잘 잡으면 내년이나 후내년 왜 크게 가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지금 양극재 수출 판가가 3만 달러 이하로 확 밀리고 이래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캐점 현상 때문입니다. 캐점 현상 제가 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보면 처음 전기차뿐만 아니고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게 되면 뭐 얼리 어댑터나 승각자나 이런 분들이 먼저 사용을 해요. 먼저 사용을 하다가 아 이거 좋다. 그러면 대중화로 넘어가요. 근데 대중화로 가기 전에 거래 절벽이 생겨요. 그게 캐점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래 절벽이 작게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거의 바닥까지 확 생기죠. 이렇게 캐점 현상이 생기고 이 현상 동안 보통 다른 산업군 같으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죽을 기업들은 죽고 살아남은 기업이 승자 독식을 하는 치킨 게임이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캐점을 견디고 일어났던 기업이 뒤에 다 독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요. 그러면 지금 4월 달에도 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했고 비아디 같은 경우는 1만 달러 이하 어떻게 보면 디젤보다 더 싼 디젤 기관차보다 더 싼 전기차를 만든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이렇게 치열한 치킨 게임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 하면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망하지만 전기차는 그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 저희 현대차 그룹이라든가 뭐 포드나 GM 이런 쪽은 디젤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치킨 게임을 같이 해요. 적자가 나도 계속 따라붙고 계속 같이 들어가요. 테슬라도 사활을 걸고 치킨 게임을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올해가 지나면서 전기차 가격이 디젤 가격처럼 인하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기차가 대중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치킨 게임 가장 어려운 게 끝나면 내년부터 대중화의 원년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살아남은 전기차가 확 늘어나게 되면 소재도 가격은 낮지만 파이가 커지면서 다시 한번 소재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뭐 2023년 뭐 제가 얘기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지금 얘기는 2023년 실적이 끝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 얘기 때 어떻게 보냐고 하면 일단 이 캐점이 끝나게 되면 북미 시장이 정말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차트 이렇게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침투율이 벌써 30%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20%고요. 2023년 기준입니다. 북미는 이제 9%입니다. 9%. 그러면 대중화가 됐다 그러면 북미 시장에서 다른 데 키 맞추기를 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북미 시장은 중국 기업이 진출을 못합니다. 우리가 아니죠. 미국이 막아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독식하는 시장에서 이렇게 커진다.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산업도 내년 후내년부터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앞에 말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북미 시장의 투자는 어렵지만 올해도 계속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네들은 2025년을 보고. 그렇다면 소재 어려운 속이지만 올해 한 타이밍을 잘 잡으면 큰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요 비슷한 케이스, 캐점이 지나고 주가 움직임, 비슷한 케이스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건 태양광이 처음 등장을 하면서 태양광 시장이 열린다. 그러면서 이제 폴리실리콘, 태양광 만드는 중요 소재인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200달러를 막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폴리실리콘 가격하고 위에 OCI 홀딩스, 그때는 동장제철화학인데 지금은 OCI 홀딩스인데 월봉 차트를 두 개를 붙여놨거든요. 붙여놨어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태양광이 열린다고 보고 200달러를 넘어갈 때 OCI 홀딩스 차트가 같이 확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중국 기업이 폴리실리콘을 찍어내기 시작했으면서부터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을 해요. 그러면서 OCI 홀딩스 주가도 같이 급락을 하고요.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은 횡보를 했고 그러다가 가격 하락이 멈추고 살짝 반등이 나올 때 OCI 홀딩스는 1년 이상 횡보 이후에 앞에보다 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건 태양광이 대중화된다고 보고 파이가 늘어난다고 보고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이런 대중화에 따라 뒤에 크게 상승을 하는 이 구간이 2차 전지에서 남아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폴리실리콘 때는 중국이 미국하고 경쟁하는 구조도 아니었기 때문에 온 시장에 다 들어오면서 어려웠지만 지금은 글로벌 큰 시장 중에 미국이 북미 시장을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폴리실리콘 때보다는 태양광 때보다는 훨씬 유리한 시장이니까 뒷단 상승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뭐 2차 전지는 당장은 어렵지만 올해 반드시 타이밍을 잡고 매수해야지 되는 섹터다. 올해 내년 후내년 대세 상승도 내년 정도 초에서부터 시작할 확률이 있으니까요. 그걸 본다면 2차 전지 타이밍 여러분들 뭐 많은 또 영상들 보시면서 타이밍을 한번 잘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